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1장 레이첼 린드 부인은 놀라다. 레이첼 린드 부인은 에이벌리 큰 길에서 작은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목에 살고 있었어요. 골짜기 주변은 온통 오리나무 숲이었고 레이디스 이어드롭이라는 예쁜 꽃들이 가득했죠. 오래된 커스버트 집 숲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개울은 골짜기를 가로질러 흘렀어요. 숲을 지날 때는 물살이 얼마나 거세고 어두운 웅덩이와 작은 폭포들을 숨기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대요. 하지만 레이첼 린드 부인의 골짜기에 다다르면 얌전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변하곤 했죠. 왜냐하면 레이첼 린드 부인의 집 앞을 흐르는 개울이라면 단정함과 예의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아마도 개울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레이첼 부인이 창가에 앉아 개울부터 시작해서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피는지 말이에요. 혹시라도 뭔가 이상하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 보이면 레이첼 부인은 그 이유를 알아내기 전에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에이벌리에는 자기 일은 뒷전이고 남의 일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꽤 있었지만요. 레이첼 린드 부인은 자기 일도 남의 일도 모두 척척 해내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내는 훌륭한 주부였죠. 제복 모임도 주도했고 주일학교 운영도 도왔고요. 교회 구제회와 해외 선교회 보조회에서는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첼 부인은 부엌 창가에 앉아 여러 시간 동안이나 면사로 퀼트를 뜨면서요.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큰 길과 그 너머 가파른 붉은 언덕길을 주의 깊게 살펴볼 시간이 충분했던 거예요. 그녀는 그런 퀼트를 무려 16개나 떴다고 하는데요. 에이벌리의 다른 주부들은 그 사실을 들을 때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대요. 에이벌리는 세인트 로렌스만으로 뾰족하게 뻗어 있는 삼각형 모양의 반도였기 때문에요. 그곳을 오가려면 누구든 반드시 그 언덕길을 지나야만 했거든요. 다시 말해, 에이벌리를 떠나거나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 레이첼 부인의 날카로운 시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던 거죠. 6월 초 어느 날 오후, 레이첼 부인은 어김없이 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는 햇살이 따뜻하고 밝게 쏟아져 들어왔고요. 집 아래 비탈진 과수원은 연분홍빛 꽃으로 뒤덮여 마치 신부의 베일처럼 아름다웠죠. 수많은 벌들이 그 위를 윙윙거리며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토머스 린드, 에이벌리 사람들이 레이첼 린드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온순한 남자는요. 헛간 너머 언덕밭에서 늦은 순무 씨앗을 뿌리고 있었대요. 매슈 커스버트는 그린 게이블스 근처 큰 붉은 개울밭에서 씨를 뿌리고 있어야 했고요. 레이첼 부인이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건 전날 저녁 하모디의 윌리엄 제이 블레어 상점에서 매슈가 피터 모리슨에게 다음날 오후에 순무 씨를 뿌릴 거라고 말하는 걸 똑똑히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피터가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한 거였죠. 매슈 커스버트는 평생 자기 입으로 먼저 어떤 정보를 말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3시 반, 한창 바쁠 시간에 매슈 커스버트가 느긋하게 골짜기를 가로질러 언덕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는 흰색 컬러의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건 그가 에이벌리를 벗어나 어딘가 간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뿐만 아니라 그는 마차를 몰고 있었고 젓갈색 안마를 데리고 나갔는데 그건 꽤 먼 길을 간다는 뜻이었어요. 그렇다면 매슈 커스버트는 대체 어디로 무슨 이유 때문에 가고 있는 걸까요? 에이벌리의 다른 남자였다면 레이첼 부인은 이 사실들을 재빨리 연결해서 대략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매슈는 워낙 집 밖에 나가는 일이 드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틀림없이 아주 급하고 특별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어요. 그는 세상에서 가장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고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말을 해야 하는 곳을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런 매슈가 흰 칼라를 하고 마차를 모는 일은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죠. 레이첼 부인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그날 오후의 즐거움은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차를 마신 다음에 그린 게이블스로 가서 마릴 나에게 직접 물어봐야겠어. 도대체 매슈가 어디로 왜 간 건지 알아봐야지. 레이첼 부인은 마침내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맘때에 그가 마을에 나가는 일은 없고 남의 집을 방문하는 일은 더더욱 없어. 순무 씨가 다 떨어졌다고 해도 옷을 그렇게 차려입고 마차를 타고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렇다고 의사를 부르러 가는 속도도 아니었고, 분명 어젯밤 이후에 뭔가 일이 생긴 게 분명해. 정말 혼란스럽네. 매슈 커스머트가 오늘 에이벌리를 떠난 이유를 알기 전에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 결국 레이첼 부인은 차를 마신 후 곧장 길을 나섰어요. 멀리 갈 필요도 없었죠. 커스버트 부부가 사는 크고 복잡하게 얽힌 과수원으로 둘러싸인 집은 린드의 골짜기에서 도로를 따라 4분의 1마일도 채 떨어져 있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긴 진입로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게 느껴졌지만요. 매슈 커스머트의 아버지는 아들 못지않게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는데요. 자기 농가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과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어 했대요. 숲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지는 않았지만 거의 바로 직전까지 물러난 셈이었죠. 그린 게이블스는 개간지의 맨 끝자락에 세워졌고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고요. 다른 에이벌리의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큰 길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레이첼 린드 부인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건 그냥 머무는 거지 사는 게 아니야. 레이첼 부인은 깊이 패인 잔디길을 따라 걸으며 길가의 들장미 덤불을 스치면서 중얼거렸어요. 매슈랑 마릴라가 둘 다 조금 괴짜인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지. 이렇게 외딴 곳에서 둘이만 사니까 나무들이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 하지만 세상에 그게 가능하다면 여기엔 친구가 넘쳐나겠네. 나는 사람을 보는 게 훨씬 더 좋아. 물론 그들은 그럭저럭 만족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뭐든 익숙해지면 살 수 있는 법이지. 교수형에 익숙해질 수도 있다잖아. 그 아일랜드 사람이 말했듯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레이첼 부인은 그린 게이블스의 뒷마당으로 들어섰어요. 그 마당은 아주 푸르고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죠. 한쪽에는 늙은 버드나무들이, 다른 쪽에는 꼿꼿한 포플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요. 나뭇가지 하나, 돌멩이 하나 어지럽게 놓인 것이 없었어요.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레이첼 부인의 눈에 바로 띄었을 거예요. 레이첼 부인은 속으로 마릴라 커스버트는 아마 집을 쓸 때마다 마당도 함께 쓸어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곳의 땅 위에서는 흙먼지 한 줌도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깨끗했으니까요. 레이첼 부인은 부엌문을 똑똑 두드렸고 안에서 들어오라는 소리가 들리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린 게이블스의 부엌은 쾌적한 공간이었어요. 아니,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거실 같은 느낌을 줄 만큼 깔끔했죠. 창문은 동쪽과 서쪽을 향해 있었는데요. 서쪽 창문을 통해서는 뒷마당에 비치는 부드러운 6월의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요. 동쪽 창문에서는 과수원의 하얀 벚꽃과 골짜기 아래 개울가에 가늘고 고개 숙인 자작나무들이 보였지만 덩굴이 얽혀 그 풍경은 희미하게 초록빛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 자리에는 마릴라 커스머트가 앉아 있었어요. 마릴라는 햇빛을 조금 불신하는 편이었는데요. 세상을 너무 가볍고 경솔하게 여기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이었죠. 세상은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마릴라는 그 자리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뒤편의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레이첼 부인은 문을 닫기도 전에 식탁 위의 모든 것을 눈으로 훑어봤어요. 접시는 3개가 놓여 있었으므로 마릴라는 매슈와 함께 누군가를 초대해 놓은 것이 분명했죠. 그러나 그릇은 평소에 쓰던 것이었고 매실잼과 케이크 한 종류뿐이었으므로 특별한 손님은 아닌 듯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매슈의 흰 칼라와 젓갈색 앞말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평소 조용하고 변함없는 그린 게이블스에 이런 수수께끼 같은 일이 생기다니. 레이첼 부인은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안녕하세요, 레이첼. 마릴라가 재빠르게 인사를 건넸어요. 참 좋은 저녁이에요. 그렇죠? 앉으시겠어요? 가족들은 다 잘 계시죠? 서로 우정이라고 부를 만한 무언가가 마릴라, 커스머트와 레이첼, 부인 사이에는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왔어요. 그것은 서로의 성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계가 형성된 것인지 알 수 없었죠. 마릴라는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는데요. 굴곡 없이 각이 져 있었어요. 그녀의 짙은 머리카락에는 회색이 섞여 있었고 항상 단단히 뒤로 틀어 올려 2개의 철제 머리핀이 공격적으로 꽂혀 있었죠. 마릴라는 경험이 좁고 양심이 엄격한 사람처럼 보였고 실제로도 그러했어요. 하지만 입가에는 구원을 주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조금만 더 발달했더라면 유머 감각의 표시라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린 모두 잘 지내요. 레이첼 부인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오늘 매슈가 어디론가 떠나는 걸 보고 혹시 당신이 아픈 건 아닌가 걱정이 좀 됐어요. 혹시 의사에게 가는 줄 알았거든요. 마릴라의 입가가 이해한다는 듯 살짝 실룩거렸어요. 마릴라는 레이첼 부인이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매슈가 이유도 없이 외출하는 광경이 이웃의 호기심을 잠재우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니에요. 난 아주 멀쩡해요. 어제 두통이 좀 있었을 뿐이에요. 마릴라가 말했어요. 매슈는 브라이트 리버에 갔어요. 우리 노바스코샤의 고아원에서 남자아이 하나를 데려오기로 했거든요. 그 아이가 오늘 밤 기차로 올 거예요. 만약 마릴라가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에 호주에서 온 캥거루를 마중하러 갔어요. 라고 말했다 해도 레이첼 부인은 지금보다 더 놀라지는 않았을 거예요. 레이첼 부인은 실제로 5초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마릴라가 자신을 놀리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레이첼 부인은 거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정말이에요, 마릴라? 겨우 목소리가 돌아오자 레이첼 부인이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마릴라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마치 노바스코샤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이 에이벌리의 어떤 잘 운영되는 농가에서도 봄철에 흔히 있는 일과 중 하나인 것처럼 말이죠. 레이첼 부인은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의 생각은 온통 느낌표로 가득했죠. 남자아이, 세상에, 마릴라랑 매슈 커스머트가 아이를 입양한다고? 고아원에서 정말 세상이 뒤집히고 있군. 이 일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않겠다고 레이첼 부인은 생각했어요. 정말로 절대로 말이죠.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레이첼 부인이 불만스럽게 따져 물었어요. 자신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으니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 거였죠. 한동안 생각해왔어요. 사실 겨울 내내요. 마릴라가 대답했어요. 작년 크리스마스 전이었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여기 왔을 때 봄에 홉튼 쪽 고아원에서 여자아이를 하나 데려올 거라고 했어요. 그녀의 사촌이 그곳에 살고 있고 직접 방문해봐서 잘 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매슈랑 나는 그 이후로 종종 그 얘기를 했어요. 남자아이를 데려오자고요. 매슈는 나이도 많고 이제 예순이에요. 예전만큼 민첩하지도 않거든요. 게다가 심장도 자주 문제를 일으키고요. 게다가 일꾼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도 잘 알잖아요. 구하려고 해도 어중간하게 큰 멍청한 프랑스계 소년들밖에 없어요. 간신히 일을 가르쳐 놓으면 랍스터 통조림 공장이나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리죠. 처음엔 매슈가 반아도 소년을 데려오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난 단호하게 안 된다고 했죠. 그 아이들이 괜찮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난 런던의 거리 불황하는 딱 질색이에요. 최소한 자국 출신이어야 해요. 누굴 데려오든 위험은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좀 더 놓이고 잠도 편히 잘 수 있을 거예요. 캐나다에서 태어난 아이라면요. 그렇게 해서 결국 스펜서 부인이 자기 아이를 데리러 갈 때 우리도 같이 한 명 골라달라고 부탁하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그녀가 간다는 소식을 듣고 카모디에 사는 리처드 스펜서 씨. 댁을 통해 똑똑하고 성실한 10살이나 11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를 부탁했어요. 그 나이가 제일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당장 집안일을 좀 도울 수 있을 만큼 컸고 교육시키기엔 아직 어린 나이니까요. 그 아이에게 좋은 집과 교육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한테 전보가 왔어요. 우체부가 역에서 가져다 줬죠. 그들이 오늘 오시 30분 기차로 온다고요. 그래서 매슈가 브라이트 리버로 마중 나간 거예요. 스펜서 부인이 거기서 아이를 내려줄 거고 본인은 화이트 샌즈역까지 가야 하거든요. 레이첼 부인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고 이번에도 그랬어요. 놀라운 소식을 어느 정도 소화해내자마자 그녀는 곧바로 입을 열었어요. 마릴라, 난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아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어떤 아이를 데려오는지도 모르잖아요. 전혀 모르는 아이를 집에 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 아이 성격이 어떤지, 부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지난주에도 신문에서 읽었어요. 섬 서쪽에 사는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밤에 집에 불을 질렀다더군요. 고의로요, 마릴라.
그래서 부부가 침대에서 불에 타 죽을 뻔했대요. 또 다른 사례도 알고 있어요. 입양한 소년이 계란을 빨아먹는 버릇이 있었는데 그걸 도저히 고치지 못했대요. 만약 내 의견을 물었더라면 물은 적은 없지만 난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제발 그런 일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이런 위로랍시고 하는 충고에도 말일 나는 전혀 화를 내거나 놀라지 않았어요. 그녀는 묵묵히 뜨개질을 계속했어요.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레이첼. 나도 좀 걱정이 되긴 했죠. 하지만 매슈가 너무 간절히 원했어요. 매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니까 결국 나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매슈가 무언가에 그렇게 마음을 쓰는 일은 거의 없으니까 그럴 땐 내가 양보하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요. 위험이라면 세상 일에는 거의 다 위험이 따르죠. 친자식을 낳는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다고 다 훌륭하게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노바스코샤는 섬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랑 크게 다를 것도 없을 거예요. 잘 되길 바라요. 레이첼 부인이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분명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 애가 그린 게이블스에 불을 지르거나 우물에 독극물을 타더라도 내가 경고 안 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마요. 뉴브런즈윅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잖아요.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우물에 스트리크닌을 타서 온 가족이 끔찍하게 죽었다더군요. 다만 그땐 여자아이였다고 하던가. 우린 여자아이는 데려오지 않아요. 마릴라가 대답했어요. 마치 우물에 독을 타는 일은 여자아이만의 전유물이라도 되는 듯한 말투였죠. 난 절대 여자아이를 키우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알렉산더 스펜서 부인이 그런 일을 한다는 게 이상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는 마음만 먹으면 고아원 전체 아이들을 모조리 입양할 수도 있을 사람이니까요. 레이첼 부인은 매슈가 그 수입 고아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지만 도착하려면 2시간은 더 걸릴 것 같아서 결국 길을 따라 로버트 벨시 댁으로 가서 이 소식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마을 최고의 화제가 될 일이었고 레이첼 부인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을 아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레이첼 부인은 자리를 떴고 마릴라로서는 오히려 마음이 녹였어요. 레이첼 부인의 비관적인 말투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걱정이 밀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지금까지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레이첼 부인은 마당길로 나오며 외쳤어요. 정말 꿈이라도 꾸는 것 같네. 불쌍한 아이 정말 딱하다. 매슈랑 마릴라는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 아이에게 자기 할아버지보다 더 현명하고 침착하길 기대할 게 뻔하지. 애가 그린 게이블스에 있는 걸 상상해보니 으스스하네. 거긴 지금까지 아이가 살아본 적이 없잖아. 매슈랑 마릴라가 새 집을 지었을 때 이미 다 어른이었으니까. 아니, 솔직히 저 둘이 한때 아이였다는 것도 믿기 힘들지. 나는 그 아이 신세는 정말이지 지고 싶지 않다. 세상에 참 불쌍하네. 그게 다야. 레이첼 부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으로 들장미 덤불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브라이트 리버역에서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그 아이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녀의 연민은 지금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했을 거예요.